안녕하세요. 해설의 배우 성경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64 역의 고훈묵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 역의 선정화입니다. 안녕하세요. 할매 역을 맡은 전소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녀 역의 배우 양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인 역의 배우 최문수입니다. 그 남자 264 원작 고은주, 각색 주선옥. 시공의 이동. 육사의 시대와 소녀의 시대가 접점을 이룰 수 있는 물건들과 문학을 매개로 시점이 이동한다. 등장인물 육사, 서연, 할매, 손녀, 영인. 제1장 수인번호 264. 할매와 손녀는 하얗게 펼쳐진 눈길 위를 걷고 있다. 손녀는 할머니의 팔짱을 꼭 끼고 할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다. 그 남자 264가 내 골방에 들어섰을 때부터 그 방은 내게 감옥이 됐지. 그의 이름, 목소리, 눈빛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수인이 됐어. 그가 내게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서풍, 서리빛을 한뿍 띠고 하늘 끝없이 푸른 데서 왔다. 강바닥에 깔려 있다가 갈대꽃 하얀 울을 스쳐서 장사의 큰 칼집에 스며서는 귀향 가는 손에 돛대도 불어주고 젊은 과부의 뺨도 희든 날 대밭에 벌레 소리를 가꾸어 놓고 회안을 사시나무 잎처럼 흔드는 너 오면 불길할 것 같아 좋아라. 그 사람 이름은 264, 이원록, 이원삼, 이활 어떻게 불리든 그는 264였어. 수인번호 264, 264. 짧았던 그의 40평생에 17번 갇히고 붙잡혔지. 이 나라와 중국 대륙을 오가며 항일운동에 투신했던 불령선인에게 감옥은 일상이었지. 그중 첫 번째 옥살이에서 얻은 수인번호가 264였어. 1927년 23살의 나이였지. 가을 어느 날 밤, 초저녁부터 내린 비가 계속되고 있는 밤. 서연은 서점 영업을 끝내고 골방으로 들어가 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서연이 골방에서 램프를 들고 나온다. 문 좀 열어줘요. 나 264요. 264란 말이요. 청포도. 아니, 보들레를 말해야 알겠소. 무슨 일이신지. 서연은 조심스레 문을 연다. 육사가 불쑥 서점 안으로 들어오며 문을 다급히 닫는다. 저 안으로 날 좀 숨겨줄 수 있겠소? 저긴 육사는 다급히 불빛을 가리며 서연을 감싼다. 불빛부터 가려야 해요. 이대로 저 안으로 들어가줘요. 어서. 비좁은 통로를 통해 두 사람은 골방으로 들어선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방문을 재빠르게 닫고 육사는 잠금 자취를 찾는다. 잠금쇠 같은 건 없어요. 어차피 발로 차기만 해도 부서질 문이에요. 문만 잘 닫으면 불빛은 새어나가지 않을 겁니다. 서점 밖에선 무장한 병장들이 여러 명 뛰어다니고 육사와 서연은 각자의 시선으로 골방에 숨을 죽이고 있다. 어수선했던 소리가 잦아든다.
육사의 시선이 골방의 작은 책상 위, 도서 위에 머문다.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잘 보입니까? 램프 좀 이리 가까이. 육사가 책상 위에 펼쳐진 문장 가오로 잡지를 본다. 김현실 전, 이 소설이 요즘 장안의 화제라던데 재미는 좀 있던가요? 하도 기가 막혀서 작가한테 항의라도 할 생각으로 거듭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소설이 김탄실이라는 여류 문사를 모델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신여성의 사생활로 선정적인 기사를 만들려고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과장된 소문에다 허구까지 더해져서 이런 소설로 야유하고 풍자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야유와 풍자? 여성이 등단하여 소설도 쓰고 시도 쓰며 활발히 활동한 것이 신남성 동료들에게는 무척이나 안 이뻤던 모양입니다. 그거야말로 일부 남성들의 마음 아니겠어? 나는 그 여류의 출생 신분이나 연애 사실 같은 건 관심 없어요. 오히려 응원합니다. 그런 것들로 공격을 받았을 때 반박문을 쓰고 고소를 하고 분노의식까지 쓰는 저항 행동들을. 공격에 대해 문학적으로 저항하는 동안 그토록 조롱당하며 짓밟혔으니. 사건의 경위가 어떻든 간에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향해 저항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죠. 김탄실을 탕렬하고 모욕하는 남자들이야말로 그들 내면의 더러운 욕망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과 싸울 용기도 없고 가부장제를 지킬 힘도 없는 남자들이 그저 혼자 사는 약한 여성들한테나 공격하고 있으니 기생첩이나 끼고 놀 줄 알았지. 신학문을 배운 여성과는 제대로 연애조차 할 능력조차 없어서 그러려니 이해는 합니다. 그대는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요? 도무지 이 나라 여인 같지가 않으니 먼 어느 사막의 나라 사라생? 어렴풋이 웃는 두 사람. 웃다가 머쓱해진 서연은 괜스레 책상을 매만지다가 타쿠부코 시집을 손에 든다. 서점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가득하다. 서연은 말문을 연다. 정말 먼 나라로 가고 싶어요. 동경은 저에게 정말 동경의 도시였는데 이 소설을 읽다 보니 아무리 풍자라고 해도 동경 유학생들이 저렇게 허영과 방탕에 빠져 있었나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소설 아니겠어. 어디든 일부의 문제적 인물들은 있겠지만. 선생님의 유학 생활은 그러지 않았겠죠? 내가 동경에 갔을 때는 관동대 지진 직후여서 조선인 학살의 여파가 남아있던 터라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조선인을 향한 증오와 헛소문, 멸시와 학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으니까. 동경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3.1운동보다 먼저 독립선언을 했던 그 건물도 지진으로 무너지고 없었어요. 거리는 1919 김인년 3.1운동의 그날이다. 학생 등을 필두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 기미 독립선언서를 제창한다. 3.1 독립선언서 최남선. 우리는 오늘 조선이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나라이며 오늘 조선이 조선인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나라의 주인임을 주인임을 조선이 이 선언한다.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는 이를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나라에 알려 인류가 인류가 모두 모두 평등하다는 평등하다는 뜻을 큰 분명히 하고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살아갈 스스로 살아갈 건강한 건강한 권리를 권리를 영원히 영원히 누리게 할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5,000년 이어온 동안 역사의 우리 힘으로 하는 역사의 것이며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인류가 따라 양심에 만들어가는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세계 변화의 큰 네, 틀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고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상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이 것도 세상 어떤 것도 것도 우리 독립을 독립을 가로막지 가로막지 못한다. 못한다.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쌓인 떨쳐내고 억울함을 억울함을 떨쳐내고 금의 지금의 고통을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앞으로 닥쳐올 앞으로 위협을 닥쳐올 없애버리고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민족의 양심과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사람들이 인격을 저마다 발달시키고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진한 주려면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장 가장 큰 급한 일은 민족의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내 나이 20세 현해탄을 건널 때 내 머릿속에는 3.1 독립선언서가 들어있었어요. 고향에서 처음 만세운동 소식을 들었던 15세 때부터 읽고 또 읽으며 다 외웠던 글이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이거를 놈들이 없애지는 못할 테니 일본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리라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현실은 너무 비참하고 억울하더군. 저들은 우리를 이렇게 짐승처럼 취급하는데 독립선언문이나 낭송에서 과연 뭐가 달라질까? 저들이야말로 짐승 같은 무리들인데 이런 말들을 알아듣기나 할까? 결국 몇몇 단체와 학교를 전전하다가 유학생활 1년도 못 채우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육사는 짐짓 모른 척한다. 하면서요. 오늘은 어디에 폭탄이라도 던지고 오는 길입니까? 아니면 누구 머리에 총을 쏘기라도 했나요? 의열단이든 아니든 이제 그런 소집단 폭력투쟁 같은 걸로 되겠습니까? 군사조직으로 무력항쟁을 하고 유격전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의열단이 맞군요. 조선의 의병부터 시작된 항일단체는 3.1운동 이후에 수없이 생겨났고 만주로 연해주로 중국으로 옮겨다니면서 무력항쟁도 했지만 일제히 무지막지한 탄압으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육사는 가슴 한켠에 접어넣어둔 지도를 꺼내 펼친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와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만주를 짚어가며 말을 잇는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는 식민지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서 무감하게 거리를 걷는 이들이 이렇게 많으니 거리에 반짝이는 제국의 불빛을 무슨 금광처럼 여기며 달려들고 아니 진짜로 금강을 찾아 나서는 이들도 적지 않으니 요즘은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이도 없는 것 같군요. 육사는 벽에 기대 한숨을 쉰다. 서연은 조심스레 커튼을 걷고 밖을 살핀다. 밤이 제법 깊었네요. 세상은 조용하고 비그친 하늘엔 유난히 별들이 반짝이네요. 어김없는 가을밤이에요. 침묵. 육사가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다. 서연은 램프를 끄고 촛불을 켠다. 육사가 타쿠보코 책을 마저 읽으려는 서연 곁으로 바싹 다가서서 책을 낚아챈다. 20살 무렵에는 가을밤 깊도록 금서를 읽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돌아오니 내 나이는 어느덧 21세. 가족과 함께 살던 대구에서 조양회관을 드나들며 신문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도 함께 했어요. 그 이듬해에는 애국지사들과 함께 북경을 드나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와 일제히 싸우면서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중국에 관심이 가더군요. 어릴 때부터 한학을 했던 터라 익숙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이듬해에 북경으로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죠. 그러면 오늘은 대체 무슨 일로 일이 쫓기게 된 것인데요? 그건 비밀입니다. 그렇군요. 비밀 활동 중이신 분이 어찌 저를 믿고 이곳의 문을 두드리셨는지. 잠시 침묵. 육사는 이제야 서연의 밀실을 천천히 둘러본다. 이 방은 감옥을 닮았군요. 어쩐지
처음부터 좀 익숙한 느낌이었어. 수감번호가 이육사여서 필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문실에 끌려가서 피투성이가 돼도 저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매일 또 끌려나가게 일쑤였는데 그때마다 수감된 동료들이 벽을 치면서 수신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더군요. 이육사, 또 끌려나간다. 이육사, 다시 들어왔다. 서대문 형무소였나요? 서대문은 30세 넘어서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육사는 대구 형무소의 수임번호였어요. 내 나이 23세, 첫 번째 옥살이. 수감번호, 수임번호, 죄수번호 무엇으로 부르든 간에 불길한 이름인데 왜 하필 그것으로 필명을 불길한 사용해요? 것은 불온한 것과 다 있으니까. 불온한 것은 혁명이 밑바탕이니까. 그동안의 고문과 옥고가 과연 어떤 의미였을지 오래도록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지 다른 조선인들보다 더 배웠다는 이유로, 좀 더 민족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이런 고초를 겪어야만 한다면 차라리 저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제대로 하고 나서 잡혀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육사란 필명은 아마 그래서 붙여진 것이 아닐까. 육사는 골방의 촛불을 불어 끈다. 알았지.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과 말들이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속에 숨겨진 우물한 저항의 기운 때문이라는 걸. 그의 시선은 언제나 세상으로 향해 있었고 손가락은 어김없이 방화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 헐, 할매 첫사랑 테러리스트였어? 아님 깡패? 왜 총을 들고 다녀? 그의 총구에서는 불꽃 같은 화약 대신 날카로운 언어가 뿜어져 나왔었지. 언어? 작가였어? 두 번째 만남에 우리 할매 서점을 그렇게 기습했다니. 테러리스트가 맞네. 아니, 시인. 세상을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던 사람. 할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말이 많은 사람은 우리 할매거든요? 요게, 너 몇 살까지 할매라고 부를 거야? 아니, 우리 할매를 우리 할매라서 우리 할매라고 부르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부디 호알호매하게 해줘. 까불기는. 아. 아이고, 어쩜 20살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철이 없을까요? 호명에는 이유가 있는 법. 할매, 내가 할매를 할매라고 부를 때 제일 크게 웃는데 모르시나? 그대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이렇게 부르짖는 손녀딸이 있다는 것을. 호명에는 이유가 있지요. 손녀는 눈길을 띄어가고 할매는 손녀를 바라본다. 멀리서 손녀가 할매를 부른다. 할매! 손녀가 장난을 치며 뛰어가고 할매는 웃으며 손녀를 바라보고 서 있다. 육사는 전날과 다름없는 말쑥한 차림으로 동해서점 문을 열고 샌베이 과자 상자를 들이민다. 명치옥에서 커피 한잔하는 걸 즐기는데 오늘은 어째 이 과자가 눈에 들어옵디다. 코코아 한 잔과 잘 어울릴 겁니다. 테러리스트의 마음을 느껴보라 이겁니까? 타쿠부쿠를 정말 좋아하나 보군요. 그 예시는 몇 편만 알고 있었는데 이참에 시집을 한 권 사서 제대로 읽어봐야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서연은 타쿠부코 시집을 찾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육사는 서가를 향해 서 있는 그녀의 등 뒤에 대고 말한다. 테러리스트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적에게 몸과 마음을 내던지는 그 심정을? 말과 행동으로 나누기 어려운 단 하나의 그 마음을. 그러게요. 더구나 끝없는 논쟁 후에 차갑게 식어버린 코코 한 모금 홀짝이며 혀끝에 닿는 그 씁쓸한 맛깔로 나는 안다 테러리스트의 슬프고도 슬픈 마음을 이라고 했으니
아무래도 제대로 하는 건 아닌 듯합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서연은 육사에게 타쿠보쿠 유고 시집을 내민다. 한일합방을 발표하면서 새빨갛게 칠한 조선 지도를 신문에 실었을 때 타쿠보쿠는 이런 시를 썼다고 하더군요. 지도 위에 조선국의 검디 검은 먹으로 칠하니 쓸쓸한 추풍이 들린다. 아, 전에 타쿠보쿠 시집을 읽다가 이 책을 사가는 이가 한 번쯤은 시선을 두었으면 해서 제가 갈피 속에. 육사가 시집 속에서 분홍잎 하나를 꺼낸다. 서연과 육사의 시선이 잠시 멈추어 섰다가 급히 시선을 달리한다. 제국주의를 미워했던 시인이 안중근 의사의 거사에 감명받아 쓴 시라는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빼앗긴 말 대신에 행동으로 말하려는 심정을 안다고. 그렇게 읊은 구절을 보면 특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으니 나는 아무래도 그 나라의 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시라는 것은 무릇 우리의 말로 우리의 정서를 노래해야 마음에 다가온 것이겠죠. 청포도와 청포가 같은 소리로 다른 뜻을 품고 등장하는 시의 정서를 다른 나라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7월이 이 땅에서 어떤 의미인지 다른 귀의 사람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사는 타쿠보쿠 시집을 내려놓고 분홍꽃잎과 서연을 번갈아 본다. 이런 서점을 하게 됐습니까? 그게 왜 궁금하세요? 그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내 얘기는 이미 많이 했으니까. 서연은 육사가 들고 온 센베이 과자를 접시에 내놓고 코코아를 타기 시작한다. 3년 전에 집안이 망하는 바람에 장사에 나선 겁니다. 그 나이 애들 많이 가는 건번에는 차마 못 가겠더라고요. 가무에 소질도 없는 터라. 카페나 술집의 여급이라면 가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김탈실처럼 재능 있는 작가도 기생의 딸이라고 자유연애 한다고 그렇게 공격을 당한데 저 같은 사람이 기생이나 여급이 되면 어디 글 한 줄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 싶어 몸을 사렸는데 아무래도 글 쓸 재주는 없는 듯하니 선생님의 제안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글을 쓸 재주는 충분한 듯합니다. 가무의 소질이야 뭐 내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부지런하고 개화한 아버님 덕분에 저도 여학교까지 다니면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일본 상인들에게 종로 상권을 빼앗기면서 어처구니 없이 집안이 몰락하고 말았죠. 어려운 시절을 보냈겠군요. 무려 7남매의 장녀예요. 동생들만큼은 학교에 보내고 싶었는데 여동생 2명은 아직 못 보내고 있어요. 학교 충량한 황국의 신민을 양성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를 못 보내서 그렇게 안달입니까? 이제 조선말 사용도 금지하는 학교에서 대체 뭘 배우게 하겠다고. 차라리 동생들을 이 서점에 데려와서 책을 읽히세요. 바느질과 길쌈을 익히라고 권하지 않으시는 게 그나마 다행이군요. 지금 무슨 풍자를 하자는 게 아니오. 이 땅의 학교는 이미 제국의 일꾼을 배출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들이 우리 민족 정신을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내가 처음 기자가 돼서 썼던 기사가 일제가 없애려 했던 대구 양령시장에 대한 기명 기사였습니다. 그들의 속셈을 잘 알고 있죠. 우리 민족의 정신부터 정복하려 갖은 술수를 쓰고 있겠죠. 그런데 안동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16세엔 왜 대구로 가셨어요? 우리도 그때 집안이 망했으니까 대구로 나간 겁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집안이 온전한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인 밑에서 일하기를 거부하고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자금을 댔습니다. 선생님의 고향은 청포도가 싱그러운 고장이었을 테죠. 지금도 여전할 거예요. 결국엔 다들 고향을 떠났죠. 문중에서 세운 학교에서 한학과 신학문을 배우면서 세상에 눈을 떴던 아름다운 시절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
오늘은 장사가 별로인 것 같으니 책방을 잡고 극장이라도 함께 갈까요? 서연의 오랜 친구인 영인이 서점에 들어선다. 육사 선배님께서 누추한 서당에 또 방문하셨네요. 오늘은 문인 모임이 없으신가 봅니다. 저녁에 서점을 돌아다니는 건 내 오랜 습관입니다. 그래서 종로통은 뒷골목까지 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서점을 너무 늦게 발견했네요. 고서점과 신간서점, 대여점까지 겸하고 있는 책방이라는 것도 특이하고 게다가 동해서점이라 그냥 지나치기엔 꽤나 낭만적인 이름이죠. 육사는 거기까지 말하고 천천히 서가를 둘러본다. 네. 그렇게까지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영희는 서연을 서점의 귀퉁이로 끌고 와 수군거린다. 저 과자 뭐야? 명치호 거잖아. 저 사람이 가져온 거야? 책 몇 권 공짜로 빌려줬다니 고맙다고 가져온 거야. 그래? 그럼 여기를 벌써 몇 번 드셨단 말이지?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네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맞아. 그리고 이렇게 퍼머먼트를 하고 보니 그 사람이 신여성에 대해서 갑론을박했던 것이 떠올라 말도 섞기 싫다. 모멸에서였었나? 그 피난했던 바로 그 모리 모양이잖아. 서연이 도연 뒤를 돌아보니 육사는 어느새 서점을 나서고 없다. 그리고 나 결혼하게 됐거든. 정말? 지난번에 선봤다던 그 교사? 그 사람 집안이 생각보다 재산이 많더라고. 문학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긴 한데 난 이제 좀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김탄실도 일본으로 떠나버렸더라? 이런 각박한 땅에서 여자가 글을 쓰겠니? 너도 얼른 서둘러 좋은 혼처 알아보도록 해. 그리고 이 드레스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 어머, 그래. 레이스가 나폴리는 것이 딱 너에게 딱이야. 그럼 네가 쓰고 있는 소설은 이제 연애에서 결혼으로 주제가 바뀌는 건가? 소설? 이제 꿈으로 남는 거지. 김탄실도 멀리 해외로 나간 마당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소설에 마음에 들 틈이 있겠니? 어머나? 셔츠기씨 나불거리던 아이보리빛 신사는 어디로 가셨다니? 서연은 말없이 코코아를 한 모금 마신다. 서연이 찾아둔 타코부코 시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친구 영인이 펼쳐져 있는 시집을 손에 든다. 코코아 한 잔? 1941년 영인과 2000년 할매의 목소리가 교차되다 울려 퍼진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코코아 한 잔. 이시카와 타쿠보쿠. 나는 안다. 테러리스트의 슬픈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나누기에 어려운 단 하나의 그 마음을. 빼앗긴 말 대신 행동으로 말하려는 심정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적에게 내던지는 심정을. 그것은 성실하고 열심한 사람이 늘 갖는 슬픔인 것을. 끝없는 논쟁 후 차갑게 식어버린 코코아 한 모금을 홀짝이며 혀끝에 닿는 그 씁쓸한 맛깔로 나는 안다. 테러리스트의 슬프고도 슬픈 마음을. 서연은 도서를 정리하고
영희는 서연을 따라다니며 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헐, 공감 불가. 어떻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편을 들어? 말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말 대신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 바디랭귀지. 그렇지. 뭔가 행동이라도 하고 싶었겠지. 타쿠보코는 시인이니까 아마 한국 사람이 되어보려고 했던 거겠지. 아, 시인은 바라보는 대상이 되어보는 거니까? 문예참 작가를 괜히 가신 건 아닌 것 같군요. 등 떠밀려 간 거거든요. 서연과 영희는 자물쇠로 서점을 잠그고 서점 골목길을 빠져나간다. 테러리스트가 돼버린 한국의 항거자들 중에 말을 빼앗겨버린 시인들이 있었어. 한국어 말살과 군국주의적 만행을 펼치는 일본의 강압에 같은 시인의 입장에서 반기를 들었던 거지. 난 못할 것 같아. 영계 국어인이니까. 영계국어? 난 한국말도 어려워. 할매, 그래도 애교는 있잖아. 애, 빼, 시. 애교 빼면 시체? 역시 우리 할매 멋있다니까. 존멋. 별 다 줄. 아, 뭐야. 찐으로 별걸 다 주려. 찐별 다. 코코아나 한 잔 하러 가실까요, 아가씨? 좋아, 그럼 난 얼주가. 난 얼죽다. 할매도 도어락키를 눌러 서점 문을 닫는다. 암작. 제2장 비밀의 남자. 전차 출발 경적이 울린다. 기적 소리에 문득 서연은 창문을 열고 눈 오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육사는 손에 쥐고 있던 밀서를 안주머니에 넣고 동해 서점에 들어선다. 서연은 인기척에 뒤돌아본다. 겨울바람에 풍경이 흔들리며 소리를 낸다. 장사가 별로인 것 같으니까 함께 답설이나 할까요? 눈 밝기 좋은 한적한 들판을 알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첫눈이 늦게 찾아왔네요. 중국 사람들은 신정에 답설을 합니다. 눈길을 밟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 것이죠. 아직 신정은 멀었지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날엔 답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발을 대지 않은 눈 위를 걸어가는 경험은 흔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타쿠보쿠의 시집은 두고 가셨더라고요.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읽으려고 그랬나 봅니다. 서연이 책상에서 타쿠부코십을 찾아 건넨다. 전차가 도착한다. 육사는 그 책을 잡은 채 서연의 손을 함께 잡는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발자국을 낼까 조바심이 납니다. 어서 뛰어탑시다. 서연과 육사가 막 도착한 전차에 몸을 실른다. 서연은 슬그머니 책을 해서 손을 뺀다. 육사와 서연은 그 책을 사이에 두고 손을 잡고 있다. 서연이 시선이 책에서 육사의 손으로, 육사의 손에서 육사의 눈으로 이동한다. 서연은 얼른 책에서 손을 뗀다. 할매와 손녀도 전차의 다음 칸에 타 있다. 여기 앉으시죠. 서연은 육사가 가리킨 빈 의자에 앉아 빨라진 심박과 호흡을 가다듬는다. 답설. 어쩐지 발음만으로도 신비로운 느낌이 드네요.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을 찾아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달리는 전차의 창밖에 시선을 둔 채 나는 우리가 가닿게 될 전임 미답의 눈밭을 그려봤지. 그의 시선은 역시 창밖으로 향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과거인 것 같았어. 이렇게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덮어버린 모습을 보면 나는 어김없이 만주벌판이 떠오릅니다. 전차를 오래 탈 때면 기차 타고 한없이 달려갔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만주에는 무슨 일로? 우리 외가가 모두 만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외숙을 만나러 한동안 자주 드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만주 가기 쉽지 않아요.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전국의 의병이 양주에 집결해서 서울로 진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 의열단 우두머리 중 한 사람이 이 부근 어딘가에서 잡혔다고 한동안 동네가 떠들썩했는데. 맞아요. 허왕산 의병장이 이끌던 선발대가 바로 이곳 동대문 밖까지 진군했어요. 전차가 이 길을 달릴 때마다 나는 저기 청량리 종점 너머에서 진격해오는 의병부대의 환영을 보곤 합니다. 그 작전이 성공했더라면, 그가 끝내 붙잡히지 않았다면, 서대문 형무소 최초의 정치범 사형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전차가 청량리 종점에 도착한다. 과거를 회상하다 보면 꼭 이렇게 말이 길어집니다. 육사는 서연이 먼저 내릴 수 있도록 전차의 출입구에서 눈길 위로 선을 뻗는다. 서연은 발자국이 하나도 없는 새하얀 눈길 위로 발을 내린다. 호드득 눈 밟는 소리가 난다. 눈 밟는 소리 위로 떠나는 전차 뒤에 남아있는 할매가 해금을 켠다. 소녀는 그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연주를 듣고 육사와 서연은 답설한다. 이렇게 은세계를 걸으니 참 좋네요. 답서를 제안해줘서 고마워요. 이 나라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도. 참 그거 내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한 말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 나라 선비를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양반과 선비를 착각하는 것 아니오? 그 둘이 크게 다른가요? 조선을 이끌다가 결국엔 조선을 망친 사람들. 결국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양반이니 사대분이 하는 개념은 벼슬아치를 두고 하는 말이니까 신분계급과 함께 사라졌지만 선비는 인격적 개념이고 결코 사라질 수 없고 또한 그들에게 미움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천명으로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려는 군자의 이상이 결국 이 나라를 되찾는 힘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하긴 유림 세력은 일제의 침략에 강력하게 저항했고 파리장 서통을 통해 한일합방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려고 애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당쟁과 명분론으로 조선을 쇠락하게 하고 결국 몰락하게 만든 사실이 없어지진 않아요.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정치적 대립을 조선에만 있었던 당쟁으로 표현한 것은 일제의 계략에 불과해요. 우리의 자존감을 꺾으려는 술책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육사는 탁구복구 시집을 꼭 쥔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고 했으니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선비의 기본 태도인데 이것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물론 유교 문화에도 고칠 것이 많겠죠. 남존여비, 산홍공상 이런 것들이 잘못된 양반 문화와 뒤섞여서 선비 정신까지도 오해를 받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세상은 변하고 있고 군자란 말 속에는 무책임과 무관심도 반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실 내 머릿속도 자주 혼란스럽긴 합니다. 옛것과 새것이 촘촘히 뒤섞여 있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항상 고민하게 만듭니다. 조부에게 중용과 대학을 배우던 소년이 학교에서 물리, 화학, 공리주의, 자본주의 또 무슨 주의들을 배우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었을지 그대는 짐작할 수 있겠소.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젓는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 어떻게 내가 짐작할 수 있겠어. 다만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그의 이야기에 실려 그의 20살 시절로 함께 가고 싶었던 거였지. 동경에 갔을 때 처음으로 아나키스트들을 만나게 됐죠. 모든 정치 조직과 권력을 부정한다는 건 참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의 거친 행동은 이해할 수 없더군요.
중국에서 알게 된 의열단도 아나키스트 계열이라서 처음에는 탐탁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 많은 청년들처럼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고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들면서 나도 점차 의열단의 주장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은 연인들의 미래처럼 보였을 테지. 하지만 그의 마음은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만주 땅을 향해 있었지. 암살과 파괴를 통해서 독립정신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민중에 의한 직접 혁명을 이루겠다는 구성은 젊은 가슴을 뛰게 만들었죠. 그래서 의열단이 중국에 세운 군관학교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내 곁에 이르러서야 어디에도 비추지 못했던 속내를 머금고 머금었다가 기어이 내리고야만은 첫눈처럼 쏟아냈었을까? 뜨거워진 마음이 고여서 눈이 된다면 이 마음은 펑펑 쏟아지는 눈이 된다오. 땅에 다 녹아지는 눈덩이 말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눈꽃이 된다오. 서연과 육사는 전차로 벗어나 숲에 이른다. 누구의 발도 닿지 않는 아담한 들판 앞에 선다. 1년 내내 나무들은 이렇게 하얀 숲을 꿈꿨는지도 모르겠네요. 온갖 고독이나 비애를 맛볼지라도 이런 풍경을 맞닥뜨리게 되면 시 한 편만 부끄럽지 않겠으면 된다고 스스로 다짐해보게 됩니다. 아,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노신의 소설 마지막 구절이 떠오르네요. 길은 본래부터 지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 길은 스스로 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노신을 만났던 것이 바로 그때였군요.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상해에 머물고 있었을 때 6년 전이었고 나는 29세였습니다. 낡은 도덕과 인습을 폭로하면서 거침없이 문예 활동을 펼쳤던 노신처럼 나도 조선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족에게 기묘한 활동들을 펼치리라 꿈꾸던 때였죠. 하지만 지금 나는 조금만 움직여도 경찰에 끌려가서 취조를 받는 요 시찰인이 되고 말았으니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땅크와 같아. 같아. 소금에 소금에 쩔고 쩔고 조수에 부풀어 도수에 올랐다. 부풀어 올랐다. 노정기. 어느새 난 그의 시를 읽고 있었지. 나도 모르게 새어나온 내 마음에 저장된 시어들을 듣자 꽤나 놀란 눈치였어. 하지만 그는 부끄러워하거나 놀란 기색을 비추지 않았어. 더 담대하게 자신의 시가 그리고 있는 이상향을 향해 곧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지. 눈꽃마다 매달려 빛나던 햇살도 이제 조금 누그러들었네요. 곧 다가올 석양을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이런 시가 떠오릅니다.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으로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에 안긴 모든 것에 것에 나의 입술을 나의 보내게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황혼. 육사는 계속해서 눈길 위에 시선을 두고 있다. 선생님은 아직 젊으시고 기뻐할 수 있는 날들이 아직 많아요. 힘든 길을 걸어오셨지만 오늘처럼 눈으로 모든 길이 주어진 날엔 잠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며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겠죠. 육사가 눈을 들어 서연을 바라본다. 예를 들어 연애 같은 것 말이에요. 누구처럼 살림을 차리고 함께 자살을 하는 떠들썩한 스캔들이 아니라 잠깐의 로맨스, 잠깐의 일탈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하얗게 뒤덮여버린 날엔
서연은 육사의 눈길을 외면하며 논밭을 향해 걸어간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위를 춤추듯 멀리까지 걸으며 발자국을 찍다가 그를 향해 돌아서서 외친다. 정령, 정령, 연애는 연애는 불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육사는 서연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육사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서연은 눈귀리를 다시 한번 춤추듯 걷다가 육사에게 뛰어가려 뒤돌아선다. 서연이 발을 때려는 순간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걸어간 발자국이 자유롭게 길을 내는 듯 보이겠지만 그는 녹으면 어지러운 흔적뿐일 거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할 겁니다. 서연은 육사에게로 가지 못하고 자리에 서 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본다. 혹시 아벨 보나르의 우정론을 읽어봤습니까? 이번엔 서연이 고개를 가로젓는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애는 사람을 강하게도 하지만 약하게도 한다. 그러나 우정은 강하게만 할 뿐이다. 육사는 더욱더 소리를 높인다. 그러니까 우리 연애 말고 우정으로 합시다. 뜨거워진 마음이 고여서 눈이 된다면 이 마음은 펑펑 쏟아지는 눈이 된다오. 땅에다 녹아지는 눈덩이 말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눈꽃이 된다오. 제3장 강인하고 아름답게 종로 뒷골목 동해서점 골목어기에 보일장이 열려 모처럼 골목이 활력을 띠고 있다. 구두 닦기 소년의 목소리,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책방에 들려온다. 서연은 잠들어 있다. 할매와 손녀는 역시 현 시대의 종로 뒷골목을 걸으며 육사의 시를 읊는다. 광야에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타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중학교 때 읽을 땐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니. 그래서 지금은 좀 알 것 같으세요?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만 모르고 싶네요. 모르고 싶다니? 밥맛이야. 재수없어. 온갖 멋있는 척 혼자 다 해. 무슨 우정이야, 우정은? 할매, 남녀 사이에 우정이 어딨어? 우리 손녀가 그렇게 욕해주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럼 내가 더 해줄까? 재수없어. 진짜 재수없어. 완전 재수없어. 역시 우리 손녀야. 응? 할매와 손녀가 한바탕 웃다가 손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그럼 그 뒤로는 안 만난 거야? 비밀? 뭐야. 그럼 말을 꺼내지 말지. 밀당의 고수. 내가 좀
하는 할매지? 응? 응? 완전. 할매와 손녀는 그 길을 천천히 걷는다. 그 길 위로 볕이 쨍쨍하다. 동해서점 골목이 점점 어두워진다. 동해서점의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동안 계절은 어느덧 봄에 이르러 있다. 할매와 손녀는 벤치에 앉아 있고 손녀 손에는 작은 새싹 화분이 들려 있다. 깊은 밤. 서연은 책을 읽다가 책상 위에 엎드려 잠들어 있다. 풍경 소리에 문득 깨어 문 쪽을 바라보는 서연.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한 말투였어. 나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지.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 다시는 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에게서 술 냄새가 났지만 나는 짐짓 모른 척하며 그의 목소리에 묻은 다급함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리고 서점에 불을 껐지. 육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경주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경주는 내게 아테네 같은 곳입니다. 박물관을 한 달쯤 봐도 아무리 봐도 실증이 나지 않죠. 쥐춧돌만 남은 옛 궁투에서 첨성대를 굽어보면 쟁쟁한 옛날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그곳. 육사는 잠시 감았던 눈을 뜨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다. 다음 생엔 그런 평화로운 곳에서 만나 다시 만납시다. 육사가 문 쪽으로 몸을 들리더니 황급히 혹시 다음 생이 있다고 믿으세요? 불교를 믿으시나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지도 않은 다음 생을 핑계로 지금 도망을 가시는군요. 육사는 다시 서연에게 몸을 돌려 눈을 바라본다. 서연도 똑바로 마주본다. 도망치는 겁니다. 자꾸만 뭔가를 말하게 만드는 그대가 나는 두려워요. 그 누구에게도 내 얘기는 잘 하지 않았는데 하고 싶을 때가 있어도 잘 참을 수가 있었는데 그대는 대체 누구길래 내 모든 걸 이야기하게 만드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욱 두렵습니다. 서연은 램프를 들어 올리고 골방을 향해 몸을 돌린다. 뭐 하세요? 간혹 혼자 마시려고 빚어둔 게 있습니다만. 무심한 듯 물었지만 과연 그가 어느 쪽으로 돌아설까? 가슴이 떨리는데 그가 골방으로 들어서면서 내게 물었어. 혹시 붓과 벼루가 있습니까? 취하기 전에 그림 한 장 그려보고 싶은데. 서연은 골방으로 들어가 화장지까지 챙겨준 뒤 좁은 부엌으로 향한다. 육사가 먹을 갈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김치와 두부로 간단한 술장을 차려 들어온다. 이렇게 맛있는 동동주는 처음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솜씨입니까? 비밀입니다. 화선지에는 소다만 난초 그림과 함께 의가페라고 적혀 있다. 육사는 그림 아래쪽으로 시를 써내려간다. 이 가페. 마지막 글자는 패인가요? 폐물처럼 몸에 지닌다는 뜻?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들이 나의 시를 가까이 두고 즐겨주길 바라는 뜻입니다. 나의 시는 곧 나의 마음이니까. 내가 만약 시집을 묶어내게 된다면 이 목난도를 표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가 사모하고 의지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가족, 친구, 동지, 우리 민족? 오늘
여성 동지 한 명을 북경으로 보내고 왔습니다. 문서를 전달하는 연락책 역할과 군자금 모집 활동을 부탁했어요. 의지하는 이들이라 칭한 범주 안에 그 여성 동지도 있겠네요. 그의 조부가 나와 형제처럼 지낸 친척이니 손녀뻘 되지만은 500명의 근로자를 일깨운 동대문 공단 파업 투쟁으로 옥고를 치르고 얼마 전에 출소한 당찬 동지입니다. 손녀뻘이라니 나이가 많이 어린가요? 학교를 그만두고 16세부터 일본인 방직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형무소를 드나들다가 이제 겨우 22세가 됐죠. 저랑 동갑이네요. 육사가 잠시 서연의 얼굴을 바라본다. 남들은 좋은 나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22. 좋은 나이는 분명합니다. 14년 전에 내 나이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나이에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보다 어린 나이에도 말이죠. 그들 모두가 다 해방돼야 할 수인인 것이죠. 는 잔을 단숨에 비웠지. 나는 그의 갈증을 채우듯 잔을 채우고 난초 그림 위에 자신의 시를 써내려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 그의 이름을 가슴속으로 곱씹으며 이육사. 그러고 보니까 이 방은 지하실 같기도 하군요. 군관학교 졸업식 날 영무대 연극에서 배우로 출연하기도 하고 또 극본을 쓰기도 했죠. 배우로 출연하셨다니 못 본 게 아쉽네요. 어떤 공연인데요? 공장 지하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혁명이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이야기였죠. 나는 졸업 후에 노동운동을 통해서 혁명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열단 김원봉 교장이 졸업 후에 계속 대륙에서 활동할 것을 권했지만 어렵사리 설득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초기부터 발각돼서 이렇게 손발이 묶여버릴 줄도 모르고. 선생님께서는 술에 잘 취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취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마시다가 깨면은 사후세계에 도달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술에 만취했다가 깨면은 허전한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다만 즐거워도 탐닉하지 않고 슬퍼도 상하지 않도록 애쓸 뿐이죠. 그런데 요즘은 술이 과할 때면 즐거우면서도 슬퍼지니까 그 슬픔을 탐닉하고 즐거움에 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서연이 다시 잔을 채우려 하자 육사 잔을 물리친다. 육사의 빈잔을 바라보며 서연은 술잔을 비운다. 서연은 골방 한켠에 세워둔 해금을 켠다. 좁고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취하고 보니까 봄비가 잦았던 남경의 쓸쓸한 여관살이가 떠오릅니다. 군관학교 졸업 후에 머물러 있을 때였어요. 도서관을 가지 않으면 고책사나 골동점에 드나들던 그때 비취인장 하나를 얻게 됐는데 크지도 않은 그 도장에다가 모시 7월장 한 편을 새겼으니까 명장의 수법임을 알 수 있었죠.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잘 때도 손에 들고 자고 여행할 때도 꼭 그것만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고향이 그리울 때나 부모 형제를 보고 싶을 때는 그 인장을 보고 7월장을 한번 외워두면서 육사는 자신의 주머니들을 수색하기 시작한다. 비치인을 나는 귀국 직전에 윤세주라는 동지에게 줬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올 때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서 동지들과 최후의 만찬을 같이 하게 됐는데 중일부 기자 시절부터 알게 돼서 나를 군관학교로 이끈 윤세주에게는 뭐든지 기념품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나는 그 귀여운 비치인 한 면에다가 우리 이름과 날짜를 새겨서 내 평생 잊지 못할 하루를 기념하고 이 땅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육사는
잠자코 듣고 있는 서연을 바라본다. 한 일이 있다면 기억되는 것이겠죠. 내가 지금 우리 우정을 기념할 만한 물건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육사는 자신의 빈손을 바라보다가 불쑥 서연의 앞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어 보인다. 어떤 의미의 악수인가요? 우정의 의미인가요? 내 손을 잡고 흔드는 대신에 내 손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서연은 해금켜기를 그만두고 육사의 한쪽 손을 끌어다가 들여다본다. 흠칫 놀라 손을 놓는다. 손톱 밑에 이 자국들, 대바늘로 찔렸던 고문의 흔적이지만 이제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뼈가 삭는 듯했던 고문의 고통도 시간이 흐르면 그 흔적과 기억까지 희미해지고 그래서 더욱 두렵습니다. 육사는 자신의 잔을 채워 한 잔을 비운다. 어느새 현재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문피를 통한 대중운동도 감시와 검열 속에서 힘들어지니까 시사평론보다는 시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건 과연 괜찮은 일인지. 대중운동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선생님의 글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생각까지 바꿔놓는 것. 대중의 한 사람인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특히 저는 시를 통해 그런 힘을 느꼈으니 시가 지닌 고유의 세계만으로도 충분히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그런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던 육사가 이윽고 묻는다. 이 시를 암송해도 되겠습니까? 서연은 끄떡인다. 할매와 육사의 목소리는 교차되고 함께 낭송된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 개의 별을. 12성자 그 숱한 별을 어찌나 노래하겠니? 꼭 한 개의 별. 아침 날 때 보고 저녁 들 때도 보는 별. 우리들과 아주 친하고 그중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볼 동방의 큰 별을 가지자. 한 개의 별을 가지는 건 한 개의 지구를 갖는 것. 아롱진 30밖에 이룰 것도 없는 낡은 이 땅에서 한 개의 새로운 지구를 차지할 오는 날의 기쁜 노래를 목 안에 핏대로 올려가며 마음껏 불러보자. 처녀의 눈동자를 느끼며 돌아가는 군수 야업의 젊은 동무들. 푸른 샘을 그리는 고달픈 사막의 행상대도 마음을 죽여라. 화전에 돌을 줍는 백성들도 옥야천리를 차지하자. 다 같이 제멋에 알맞은 풍양한 지구의 주제자로 임자 없는 한 개의 별을 가질 노래를 부르자. 한 개의 별, 한 개의 지구, 단단히 다져진 그 땅 위에 모든 생산의 씨를 우리의 손으로 휘뿌려보자. 앵속처럼 찬란한 열매를 거두는 차년엔 예의에 끊임없는 반취의 노래라도 불러보자. 염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신이란 거룩합시니 새 별을 찾아가는 이민들의 그 틈에 안 끼어갈 테니 새로운 지구엔 단죄 없는 노래를 진주처럼 흩치자.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다만 한 개의 별일망정 한 개의 또 한 개의 12성자 모든 별을 노래하자. 육사는 묵란도 화선지를 곱게 접어 가슴팍에 넣고 자리를 정리한다. 나는 그가 바라보는 세상이 내가 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는 멀고 높은 곳에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저 낮고 가까운 곳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기를 원할 따름이었으니까. 육사가 서점문을 나서는데 서연은 육사에게 다가서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 서서 등 뒤에 대고 말한다. 자꾸만 무언가를 말하게 되어 두렵다 하셨죠. 저 또한 선생님을 뵈면 자꾸만 무언가를 꿈꾸고 기대하게 되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렵다 하여 피한들 완전히 잊혀질까요? 그건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이란 것 아닌가요? 마음은 스스로 길을 내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죠. 제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기생이 되기 싫었던 마음의 이유를 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싫었어요. 죽어도 그건 하기 싫었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냥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 그 마음이 서로 충돌할 때는 더 크게 마음이 가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린 뒤에도 혹시라도 그가 서점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보낸 시간이 1년. 놀라운 건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단 거야. 그의 글이 있었기에. 제4장 그리고 계속될 이야기. 나는 그의 글을 통해 굳건한 그의 세계를 확인했고 수필 연인기를 읽으며 애틋함도 짙어졌지. 그리고 그의 단단한 저항성을 보여준 시 절정을 읽고 나도 강철 같은 그의 의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서연은 연인기를 펼쳐놓고 한 음절 한 음절을 곱씹어가며 소리내어 읽고 있다. 목숨 이외에 사랑하는 물품이라야만 예의에 어그러지지 않을 경우이라.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친구 영인. 너 혹시 육사 선생이 최근에 찾아온 적 있어? 아니, 2년째 얼굴도 못 보는 중이야. 왜, 무슨 소식이라도 들었어? 폐병으로 입원하게 됐대. 친구가 폐병에 걸렸는데 불안해할까봐 자기가 가까이 두다가 자기도 입원하게 됐대. 요즘 외출도 잘 못하시는 몸이 그 소식은 어디 들으셨대? 내가 우리 큰오빠가 동대문 경찰서 고등계 들어갔다고 얘기 안 했나? 하여튼 요시철 인물에 대해서 감시를 맡게 되면서 육사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 집안 사연도 귀구하더라. 육사가 서대문 형문소에 들어간 게 처남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 서연은 읽던 책을 덮어두고 창을 연다. 가만히 먼 곳을 바라본다. 중국의 무슨 군관 학교 같은 곳이었는데 처남이 자수하면서 그 학교 출신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나 봐. 그것 때문에 처가의 발을 끊고 아내와도 사이가 멀어졌다는데 그래도 아내는 시부모 모시면서 꿋꿋하게 집안을 지켰댄다. 그에게서 듣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가 내 귀엔 무슨 전설처럼 들렸지. 그가 아내와 자식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던 것엔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올 봄쯤이었나? 딸을 낳았다길래 이젠 냉담한 사이가 좋아졌겠거니 싶었는데 곧이어 부친상에 이번에
우환이 계속 겹치니까 안타깝기도 하다더라. 10년 전 첫 아들 놓고 귀한 딸 얻었다고 그렇게 기뻐했다던데.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냉담한 사이 때문에. 하지만 이제 등려를 했다니 그들은 다시 행복해지겠구나. 아무튼 우리 오빠가 나한테까지 문인들한테 들은 얘기를 들려달라는 정도면 육사가 엄청난 감시대생이긴 한가 봐. 신문사도 문을 닫겠다. 잡지사도 없어지는 마당에 그 대쪽 같은 양반이 상시개명하고 일본어로 글을 쓸 리도 없잖아? 서연은 창문을 닫는다. 이제 이육사 얘기는 그만하고 네 얘기 좀 들어보자. 결혼 생활은 어때? 영희는 커다란 손으로 자신의 배가 불러올 것을 알리고 서연은 기뻐하며 박수친다. 소소한 이야기들로 깊어가는 밤이다. 어느덧 동해서점에 밤이 오고 문이 닫힌다. 우리 글로 작품을 발표할 지면이 점차 사라지면서 그의 글마저 볼 수 없게 된다면 어쩌나. 건강 문제는 괜찮은가? 나는 안절부절. 그저 그의 글을 거듭 반복해 읽었지. 그러던 차 1941년 12월 초 선물처럼 그의 새로운 시가 발표됐지. 서연은 동해서점의 문을 열자마자 다급히 지면을 펼쳐 육사의 신작지를 읽는다. 할매도 소리내어 읽는다. 사초, 이육사. 항상 앓는 나의 숨결이 오늘은 해월처럼 게을러 은빛 물결에 뜨나니. 파초, 너의 푸른 옷깃을 들어 이닷하는 입술을 죽여주렴. 그 옛적 사라세의 마지막 날엔 기약 없이 흩어진 두 날 넋이었어라. 젊은 여인들의 잡아 못 놓은 소매 끝엔 고운 소금조차 아직 꿈을 짜는데 먼 성자와 새로운 꽃들을 볼 때마다 잊었던 계절을 몇 번 눈 위에 그렸느노. 차라리 1000년 뒤 이 가을 밤 나와 함께 빗소리 얼마나 긴가 재어보자. 그리고 새벽 하늘 어대 무지개 서면 무지개 밟고 다시 끝없이 헤어지세. 그 길로 그가 요양 중이라는 옥룡암으로 길을 나섰지. 아이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었는지. 한 남자의 작은 방에서 옥고를 치르며 훼손된 건강을 치료하고 있는 육사는 조용히 몸을 일으킨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군요. 이런 걸로 대체 뭘 할 수 있을지. 이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너무 많은 일이 남아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들이 나의 건강을 좀 먹었나 봅니다. 이러면 지는 건데. 박상, 너무나도 병약해진 그의 모습을 보니 어떤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가 않았어. 그의 얼굴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안경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나는 실없는 농담을 건넸지. 역시 시력이 나쁘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여기서는 변장할 필요가 없어서인가요? 시력이 좋은 건 사실인데 안경은 변장이 아니라 멋으로 꼈던 거예요. 여기서야 딱히 멋부릴 일이 없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웃는다. 따님을 얻으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육사는 웃음을 거둔다. 차와 오랫동안 소원했다는 사연도 혹시 들었습니까?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모른다. 그 한마디면 될걸. 나는 사실 아직도 처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천성이 여린 사람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고초를 겪고 뜻을 펼치지 못했는지. 하지만 부인께서는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마음의 용서가 안 되더군요. 언제나 이 마음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비겁한 핏줄과는 함께 살 수 없으니까 딸을 데려가라고 장인에게 편지까지 보냈죠. 저도 그런 상황이 수치스러워서 여러 번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살려내셨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의 자유로움 덕분에 마음을 풀게 된 셈입니다. 잠을 설친 탓인지 졸음이 몰려왔어. 애써 졸음을 참다 보니 그의 이야기가 또다시 전설처럼 들리더구나. 16세 부친의 운명으로 혼인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분위기에서 수수하게 자란 처녀였기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욕구로 충만했던 내게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가풍이든 관습이든 내가 반드시 따라야 했던 그 무엇을 따라서 당연한 듯 혼인을 했고 영천에서 처가가 관여하던 백학학원을 다니고 이어서 교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죠. 곧 일본으로 중국으로 떠돌기 시작하면서 옥살이가 반복되는 동안 삭바느질까지 해가면서 생활을 책임지고 부모님을 모셨던 사람이니까 사실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부도덕의 희생자였네요. 두 분 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연애나 사랑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감정이 생겨날 때 희생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도리를 다할 때의 믿음, 고마움, 지조, 의리 그 감정들은 어쩌면 남녀 간의 애정을 넘어선다고 생각하니까요. 남녀 간의 애정을 알고는 계신가요? 경험을 하셨나요? 항구에 흘려보낸 첫사랑은 그저 선생님의 시를 장식하는 수사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어느새 그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나는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수가 없었단다. 그러면 제 이 부인은 어떠세요? 어떤 형태로든 선생님 곁에 그건 첩이라는 천박한 이름을 미화시킨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대를 첩에 불과한 제2 부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제 걱정은 접어두고 선생님의 두려움도 지워버린다면 대체 어떤 마음이 남을까요? 주변의 상황들과 상관없는 오직 선생님의 마음이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것 또한 비밀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형태로든 로맨스는 불가한 것이군요. 부모를 바꿀 수 없듯이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는 내게 다음 쌍에는 부디 아프사라스로 태어나 달라더구나. 인도 신화에 나오는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물의 요정으로. 육사 선생님, 전보입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뜻밖에도 우리를 꿈에서 깨운 건 형님의 부고 소식이었어. 육사와 서연, 채비를 하고 기차를 탄다. 서울로 함께 오는 기차 안에서 우리는 오래도록 죽음을 얘기했지. 그의 어머니와 형에 대한 허무와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무거운 시간 속에서 간혹 침묵이 이어질 때면 나는 문득 바다를 떠올렸지. 그 이후 또 한동안 그를 만날 수가 없었어. 깊은 밤, 동해 서점의 문은 닫혀 있다. 서연은 골방에서 쪼그려 앉은 채 잠들어 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걸 좀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내 골방에 처음 들어섰던 때처럼 허름한 차림새였으나 쫓기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았어. 하지만
지친 듯한 모습이 옥룡함에서보다 더 야유어 보였어. 육사가 큰 가방을 바닥에 놓고 활짝 펼쳐 보인다. 세부치에 불과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나열되기 시작한다. 권총입니다.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한 총기들은 지금 중국 내륙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광복군을 창설했으니까요. 의열단의 조선의용대도 광복군에 합류했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지금 연합군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강제로 일본군에 끌려갔던 조선 청년들도 탈출해서 광복군에 합류하고 있고, 중국 각지에 흩어졌던 독립운동 무장 단체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화약과 화염에 단련된 존재, 비밀 요원으로서 항상 요충지대를 노려왔던 그가 하나의 실체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지. 우리는 이제 무기를 통일해서 대규모로 조직적인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소련제나 독일제 총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죠. 암살이나 테러를 할 때 쓰는 이런 권총이 아니라 진짜 전쟁을 해야 할 때 꺼내들 수 있는 총. 꼭 전쟁을 해야만 합니까? 편하게 살려면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죠. 지나가는 개를 보세요. 얼마나 편안해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저 개처럼 사는 것조차도 대단하게 여겨지는 시절입니다. 문인들은 이제 대부분 일제히 꼭두각시가 돼서 징병과 징용을 독려하는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고 있어요. 예술가들은 음악이나 미술 작품으로, 기업인들은 돈으로 일제히 전쟁을 돕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식민지의 놋그릇 하나까지 수탈하고 있는 일본을 그대로 두고 봐야 하겠습니까? 개처럼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 극한 상황에서 그는 대체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 것일까? 국내 공작에 거듭 실패한 것이야 또 다른 기회를 살피면 되는 일이지만, 가까운 문인들의 변절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픔을 넘어서 무기력함을 안겨줍니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기 싫습니다. 동생 원조도 붓을 꺾었고 문우인 석초는 고향에 묻혀 지내고, 이제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양친이 모두 돌아가셨으니 이제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 방법뿐입니까? 그가 가는 길이 아무리 불꽃처럼 격렬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난 말리고 싶었어. 어느덧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내 뺨을 그가 말없이 바라봤고 긴 침묵이 이어졌지. 이 종이 쓰일 때를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회가 왔군요. 선생님은 이미 총을 쏘고 계셨어요. 시와 산문에 담긴 그 감성의 그 결기에 저는 매번 총에 맞은 듯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제 시와 산문을 쓸 수 있는 모국어를 빼앗겼지 않았소. 그러니 진짜 총을 들 수밖에. 그가 권총 한 자루를 손에 쥐고 딸깍 소리를 낼 때 나는 소스라쳤어. 그러나 총은 곧 분해되기 시작했고 그의 손 안에서 해체되는 권총은 전혀 위험한 무기가 아닌 것 같았어. 6자루의 권총은 순식간에 해체가 끝나 다시 쇳덩어리 형태로 가방 속으로 들어갔지. 이 가방을 잘 보관해 주세요. 곧 누군가 찾으러 올 겁니다. 누가 온다는 거죠? 그저 맡겨놓은 가방을 달라고 할 때 내주면 됩니다. 더 이상 자세히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한 일을 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 난 이유를 물었지. 부질없는 질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살아있다는 게 치욕인 이 시절. 고뇌에 빠져있던 문약한 시인으로 기억되기 싫습니다. 나는 이제 항일투쟁의 최전선인 중국으로 가서 전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내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야 할 이 길은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더욱 고통스러울 겁니다. 윗대에 욕을 보이고 아랫대에 절망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조국의 운명이 순탄하지 않은데 나의 운명만 순탄하길 바라는 건 모순이죠.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내게 악수를 청했어. 내가 허탈하게 웃으며 악수를 받아주자 그는 부드럽게 부탁하듯 말했지. 지금처럼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반드시 그 생각을 글로 남기도록 하세요. 글은 유한한 존재를 무한의 세계로 끌어올립니다. 악수를 하며 마주잡은 나의 오른손 위로 그가 왼손까지 포개 올렸고 나도 그의 오른손 위로 나의 왼손을 포개 올리자 그가 미소 지으면서 말했어. 연애가 주는 최대의 행복은 사랑하는 여자의 손을 처음으로 쥐는 것이라고 스탕달이 말했더군요. 마주 잡은 두 손에 힘을 주며 그가 덧붙여 말했어. 최대의 행복을 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 나는 애써 심호흡하면서 물었지. 마음까지도 비밀이라고 해놓고 일이 다 들키면 어쩝니까? 그럼 이 마음은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합시다. 우리는 손을 마주 잡은 채로 한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봤지. 검소함과 단박함을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화려한 보석처럼 내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편안해지고 싶어서라고 해줍시다. 내가 가장 편안한 그곳, 그 먼 마을부터 되찾아야지 나는 다시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의 그곳을 되찾기 위해서 나는 곧 북경으로 떠날 겁니다. 동해 서점의 문이 닫힌다. 서연은 물끄러미 육사가 남긴 종이를 바라본다. 두 손으로 그 연서를 꼭 쥔다. 풍경 소리가 서서히 멀어진다. 그것이 결국 내가 들은 그의 마지막 음성이었어. 동해 서점의 문을 닫고 서연이 서서히 할매에게 다가온다. 할매와 서연은 마주본다. 서연은 할매에게 연서를 건넨다. 기념할 만한 일이 있다면 기억되는 것이겠죠. 소녀는 말없이 할머니 곁에 선다. 할머니의 얼굴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소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육사히 흉내를 내며 재롱을 떤다. 연애가 주는 최대의 행복은 사랑하는 여자의 손을 처음으로 쥐는 것이라고 스탕달이 말했더군요. 역시 날 즐겁게 해주는 건 우리 손녀뿐이지. 헐, 어이없어. 이 마음은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합시다. 어우, 할매, 요즘 같았으면 철컹철컹이야. 그러게 그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요즘 애들은 우리의 해방이 일본의 패전으로 거저 얻어진 거라고 말하기도 한다던데. 그럼 철컹철컹이야. 어? 그런 거 아니었어? 아니지. 응?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했고 광복군을 조직해서 국내 진공작전까지 앞두고 있었어. 임시정부가 계획했던 작전 개시일은 8월 20일인데 그냥 일본이 패망이 8월 15일로 그냥 며칠 사이로 허망하게 무산된 거지.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해낸 것과 마찬가지야. 나는 비록 독립운동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앞장서서 달려갔던 그들의 노력을 조금은 알아. 응?
그들의 처절한 꿈틀거림과 목숨을 건 걸음걸이를. 에이, 첫사랑. 고은님의 걸음걸이를 기억하시는 거겠죠? 이 꼬맹이가 이 할매를 놀려. 요거. 아! 그럼 저는 이만 집필을 하러 나서야겠습니다. 뭐? 할매, 나도 쓰고 싶은 게 생겼어. 아유, 할매랑 놀아줘야지. 어딜 가? 할매가 내 창작 욕구를 마구마구 불태워주셨단 말이죠. 아, 할매가 아니라 할매 그 첫사랑, 그분부터. 소녀가 멀리로 할매를 두고 뛰어가다가 뒤돌아서선 육사처럼 안경을 쓰고 흉내를 낸다. 지금처럼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반드시 그 생각을 글로 남기도록 하세요. 글은 유한한 존재를 무한의 세계로 끌어올립니다. 할매는 혼자 남아 연설을 가만히 펼친다. 어느 날 밤 골방에서 그가 그린 묵란도 위에 그날 그가 암송했던 시가 쓰여져 있다. 할매는 시를 낭송한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 개의 별을. 12성자 그 숱한 별을 어찌나 노래하겠니? 꼭 한 개의 별. 아침 날 때 보고 저녁 들 때도 보는 별. 우리들과 아주 친하고 그중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볼 동방의 큰 별을 가지자. 한 개의 별을 가지는 건 한 개의 지구를 갖는 것. 아롱진 서름밖에 잃을 것도 없는 낡은 이 땅에서 한 개의 새로운 지구를 차지할 오는 날의 기쁜 노래를 목 안에 핏대를 올려가며 마음껏 불러보자. 처녀의 눈동자를 느끼며 돌아가는 군수 야업의 젊은 동무들. 푸른 샘을 그리는 고달픈 사막의 행상대도 마음을 죽여라. 화전에 돌을 줍는 백성들도 옥야천리를 차지하자. 다 같이 제멋에 알맞은 풍양한 지구의 주제자로 임자 없는 한 개의 별을 가질 노래를 부르자. 한 개의 별, 한 개의 지구, 단단히 다져진 그 땅 위에 모든 생산의 씨를 우리의 손으로 휘뿌려 보자. 행속처럼 찬란한 열매를 거두는 자녀는 예의에 끊임없는 반취의 노래라도 불러보자. 염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신이란 항상 거룩합시니 새 별을 찾아가는 이민들의 그 틈에 안 끼어갈 테니 새로운 지구엔 단죄 없는 노래를 진주처럼 흩치자.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다만 한 개의 별일망정 한 개, 또 한 개의 12성자 모든 별을 노래하자.